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1심 재판. 이연승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025년 1월 26일 20시 4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협의만 기소, 윤 구속 이후 증거인멸 우려 해소되지 않아가 주요 구속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내란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검찰의 입장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구속되기 전까지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헤럴드 경제 윤호 기자가 1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대통령 구속 기사됐다는 게 속보로 제목만 보도를 했었고요. 검찰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 윤사건 처리 논의를 했다. 정준기 한국일보 1월 26일 11시 51분입니다. 오전. 검찰 전국 그 고검장 및 그 지검장 회의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면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던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검찰 검사장 회의 종료는 윤 기소 여부 총장이 결정하는 거로, 뭐 고검장하고 지검장 불러가지고 뭘 그러냐, 당신이 그 책임자니까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로 끝난 것 같아요. 조문기 중앙일보 1월 26일 오후 2시 18분입니다. 이것은 회의는 11시 51분에 보도를 했고, 어, 회의가 끝난 것은 오후 2시 18분쯤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측 대통령 구속기간 25일 자정에 만료됐으니까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거죠. 윤예림 서울신문 1월 26일 13시 30분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날 윤 구속영장 검찰 재신청도 또 불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그 구속 연장을 기소를 하면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구속 기소로 그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이미 그 구속이 돼 있는 상태니까 서울중앙지법 검찰 재신청도 재차으로 수사 기소 분리한 만큼 검찰은 기소만 판단해라. 모든 혼란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탓. 오동훈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라는 거로 1월 26일 새벽 그 0시 20분 정도원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막게 된 만큼 타당성이 없지 않은 설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26일 중으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쭉 그 예측 기사를 했는데 결론은 그 구속 기소로 결론을 검찰이 낸 거죠. 이쯤에서 제가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는 친윤파로 분류된다. 상징적인 것은 중국 정승절에 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라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탄핵 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와 지소미아 협정에 강압받아 친미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솝 우화의 박쥐가 되어
여야 작당의 탄핵을 당했다. 명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지만 그 배후는 미중 대립의 양다리 걸친 결과였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박근혜 탄핵의 배후는 불명 CCP가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친중인지 친미인지 헷갈리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반일을 내세웠지만 한미동맹은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좌파가 득세하는 5년간의 통치 기간을 지내고 물러나면서 현재로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 박근혜 탄핵에 책임을 졌던 주관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탄핵을 조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 일관되게 반중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 만들었어요. 1차 탄핵의 사유가 미국에 반하는 것이었죠. 반미, 반일이 그것이다. 그 야당에서 그 한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탄핵의 배후가 불명 CCP임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미국의 대응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중국은 침묵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미 친중 정치인 등을 통해서 영향력이 음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에 미국의 반응은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 발표를 하면서 현 정권을 두둔하는 모양새죠. 윤칸이 반중 친미 노선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현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현재 보여지기는 합니다. 트럼프 2.0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는 몰라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이 된 거 외에는 현 정부에 대한 것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서 일본에서도 데모크라시 열화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한국과 대만이 직면한 정치 혼란의 병근, 병이 걸리는 원인 이런 제목으로 전휘라고 중국인 연구자인데 언론인이면서 현대 비즈니스에서 1월 26일 토요일 날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소수 여당 정권이라는 한국 병근은 핵심적인 걸 예를 들었는데 야당 세력의 정부 예산안이 부결되는 등 각종 회방을 맞은 것이다. 예, 석유 시출을 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을 다 거의 삭감을 했죠. 1980년대 이후 거의 무혈의 민주화를 달성한 대만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 대만에서도 정치 혼란의 근원, 구체적으로는 행정원이 제출하는 인사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방해다. 이 중 인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독립규제기관인 NCC 국가통신방송위원회 위원 선출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요거는 똑같이 했다가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래도 비슷하고 틀린 것. 자신이 옆에 민족적으로는 동근이지만 뿌리는 같지만 적대 관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다만 틀린 것은 한국과 대만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통상 사용되는 의미의 보수와 리버럴로 말하면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은 보수이지만 대만의 여당 민진당은 동성혼의 합법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리버럴이다. 대만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는 것은 리버럴한 것이다. 진보가 거꾸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네요. 대만 입법원에서는 남백이 국방 예산을 깎고 헌법을 위반해 국회의 권한을 확대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게 남백이라는 게 뭔 뜻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탄핵 사태를 보고서 이런 등의 그 입장을 올렸다가 한국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해석이 돼서 바로 삭제했다고, 홍콩에서 12월 4일 날 홍콩지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민주주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에 비해 운이 좋은 일본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비교를 하는데,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고도 성장을 이뤄 GDP가 일본의 4배에 달했고 핵전력, 우주개발, 원전, IT, 조선, 심지어 전기차 분야까지도 이미 일본을 훨씬 능가하고 말았다. 국방 차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엘브리지 콜비는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에게는 5%니까 세계 경제 한 4위 정도 되는 일본한테 3%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 국채잔고는 2024년 말에 1105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채무잔고의 대 GDP 비율로는 257.2%인데 세계 178개 나라 지역에서 최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낮다 이거죠. 그 채무가 높아가지고 한국의 53.8%나 대만의 29.7%, 2022년 통계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100이 넘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업도 그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일본 정부는 257.2%라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면서도 견뎌내고 있는 거죠. 이 국제 환경에서 왜 재정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어, 중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일본에서는 재정 재건이나 재정 규율을 공약으로 크게 내건 정당이 한 정당도 없다는 것이다. 아, 재정 파탄을 가장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맡길 수 있는 투표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먹으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일본 정치인들은 안 한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열화 후퇴가 계속되는 민주주의를 동아시아에서는 이 3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뉴스의 요지입니다. 대만 국민당이 공산당에 피해 대만으로 넘어온 역사와는 다르게 현재는 왜 친중적인 성격 변화는 왜인가? 이런 의문을 들어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국민당 안에 화교 세력이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또 중국하고의 돈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뭐 TSMC도 중국과의 그 반도체 거래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주명국의 협조 요청, 가자 피난민 수용 확대를 시오바라 연구라고 1월 26일 일요일 13시 36분에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25일 요르단과 이집트가 가자로부터 대피하는 팔레스타인의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요르단 국왕하고 또 이집트 대통령하고 어, 뭐 이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대형 폭탄 공유에 대해서 보류를 해제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민을 내줬고 다른 나라에는 수용하라는 것은 제멋대로 아니냐. 뭐, 그건 맞는 지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해를 저는 하는 거는 진작에 그게 터졌을 때 저도 여러 번 방송했지만 가자지구 앞바다에 석유 가스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추방의 근본 원인이다. 그 이익을 같이 나눌 수는 없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니까 이참에 그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게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모를 리가 있었냐 이거죠. 오히려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런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또 음모론에 들어갈까요? 글쎄요. 그 강력한 보복으로 인해서 결국 가자 그 좁은 지역에 그 많은 인구가 사는데 팔레스타인인이 나가라 어디 가든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한 2000년 동안 그 지역을 유대인이 나간 이후로 물론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어,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이 되면서 2000년 동안 살았던 또 그 땅을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참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들이 참 생각할 게 많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앞에 그 가스전이 발견됐는데 우리나라도 가스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조항만 영일만 항서 첫 보급선 선적했다. 이승현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1월 17일 날 15시 30분에 34분에 보도한 얘기입니다. 영일만항의 접안에 있는 시추 보급선, 시추선까지 계속 물자를 나르는 거죠. 영일 신항만 주식회사와 한국석유공사는 11월 1일 1차 탐사 시출을 위한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대왕고래 시추선 입항, 예산 삭감, 탄핵 정국의 좌초 위기. 윤혜림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024년 12월 09시 아니 09시에 09시 21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자초 위기에 놓였다. 자, 야당의 예산 삭감 의도가 뭐냐? 그거 자기네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예산 낭비라고 국민들 보편 복지로 돈을 공짜로 뿌려야 되는데 그런 돈을 마련하려니까 음, 이런 거를 원자력 원전 예산도 다 거의 깎았죠. 지금 뭐 한 번만 시초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투자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깝깝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화 제안의 북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 전쟁 억제 수단 완비 중앙 주장 26일 09시 35분에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어, 이, 추진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과 사전 조율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한국이 좌파 일색이고 친중 일색인데 뭔 협의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 미국엔 초강경 대응 연합뉴스에서 1월 26일 11시 19분 22초.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순항미사일을 쌓았는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를 그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닌 것은 일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가볍게 느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인텔 1위 탈환, SK 하이닉스는 4위로 점프.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1월 26일 09시 1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2024년에 삼성의 수출이 66,524 단위는 생략하죠. 인텔이 49,189, SK 하이닉스가 42,824, 이렇게 삼성이 1위로 올랐을 거로 전망이 된다는데 다만 통계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제외돼 있다. 그 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통계에서 빼는 모양이죠. 아주 그 극단적인 예는 빼는 게 그래야 뭐 통계 작성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SK 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1월 26일 피터 제이의 뉴스레터에서 소개도 했죠. 인텔의 공정이 더 단순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단계를 국내로 재구축하면 TSMC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로 돼 있죠. 미국도 반도체를 강화하려는 이유 등이 황금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AI 반도체를 위한 데이터 뱅크 센터를 뭐 20군데나 만든다고 폴란드 대통령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놀라운 예측을 내놓는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그 두다 대통령과 이 면담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의 방송입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캡처해서 어, 번역문을 우측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폴란드는 미국의 최상위 동맹국에서 밀려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국경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경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는 EU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뭐 놀라운 예측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어쨌든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 이런 인터뷰입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첫 번부터 제일 많이 사준 나라죠. 일본의 라피다스보다 무서운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성호철 지국장이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2월 18일 홋카이도 치토스의 영하 10도의 동토에 건설 중인 라피다스 2나노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유는 라피다스가 아니라 일본의 간절함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일본 반도체 전략의 막후인 아마리 아키라 반도체 전략추진의원동맹 회장은 2년 전 본보의 인터뷰에서 40나노밖에 만들지 못하는 일본의 2나노 도전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일본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어쨌든 한 번 방향성이 결정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본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보조급은커녕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반도체 특별법도 무산시킨 한국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느끼는 이 불안감은 기자만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이 반도체 전략을 추진하는 게 일본 의원연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하자. 치토세 성공할지 안 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하비에르 마일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년째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터 자이안이 1월 26일 뉴스레터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지배적인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을 제거하면서 빈곤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경제 회복과 부의 창출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천연자원과 지리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패권주의와 최근의 가뭄으로 인해 회복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자체 자본을 창출하기 시작해야만 이런 그 외국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뼈가 튼튼하지만 그 뼈에 고기를 추가하는 것은 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 구조는 좋다. 그런데 그 거기도 무조건 파주기, 퍼주기 이런 거로 결국 나라가 쇠퇴했죠. 아르헨티나가 참 독재 정권도 진행되면서 콧물 감기가 다시 도지네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 설 연휴 기준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인천공항. 어,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거가 또 기록에 남길만 합니다. 뉴스 아이템 콘텐츠를 잘 잡아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진행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좌우 정치 얘기는 살짝 빼면서 요것이 이제 그 자기가 추진 방송하는 어떤 그 자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많이 나가는 게 정치 불안으로 국내를 피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요거는 1999년 이때는 서울 99년이면은 분당이나 이런데 그 수지 뭐 이런 데가 개발이 안 됐던 데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밀려나가는 차가 많았다. 올라오는 건 없고 이런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제주도에 요즘에 그 제주도는 예전에 무비자 입국을 했는데 최근 중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으로 와가지고 몇 시간만 내렸다가 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돈을 쓰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통계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이 온답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수 회복률이라고. 요 왼쪽이 그 팬데믹 이전이었던 모양인데 22, 23, 24 이렇게 이후에 중국인이 약 75%죠. 이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내 여행 시장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시장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다. 국, 국내 증시를 떠받치던 동학개비도 국장 대신 미국 증시나 가상자산 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여행을 명절 때 왕창 나가는 게 국장 모습으로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완 관계에서 대체 관계가 됐다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저의 그 감성적인 느낌도 들어가는 정리 내용이지만은 친중 원희룡 제주도 지사 때 적은 금액의 투자 이민과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제주 땅값 올리고 지자체 선거권까지 부여하면서 매국 행위를 저는 했다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단체 관광에서 보인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비위생 등이 악감정을 유발했다. 또한 중국인 범죄도 증가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라고 몇 번인가 뉴스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저는 한 평생 이제까지 두 번뿐이 안 가봤는데 두 번 맞을 거예요. 어, 한 번은 거의 공적으로 갔고 한 번, 세 번 갔군요. 그 부부 여행으로 한 번 갔고 어, 자녀들하고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공적으로 그 뭐 사회적 그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뭐 어쨌든 그 그때보다도 더 가격이 바가지 요금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초대형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다보스 포럼에 화상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AI 산업을 키우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압도적인 크기의 AI 데이터 센터 20개를 미국 내 짓겠다는 프로젝트이다. 투자 규모는 무려 5천억 달러, 한화 700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 이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통화가 됐는데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초기 파트너로 MS, ARM, 엔디비아가 참여한다라고 소개돼 있고 오라클 회장인 앨리슨이 또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발표하는 장면에 알트만 오픈AI의 알트만 손정희 씨 그다음에 이분이 그 앨리슨인 모양입니다. 오라클에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AI 인과관계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손정희 씨는 This is the beginning of golden age라고 이것은 황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인공 일반 인공지능 AI지 그러면은 G는 제너럴이 되겠군요. Artificial 제너럴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머스크하고 그 엑스의 난타전을 그 둘이서 그 치고받고 싸웠는데 자기가 그 머스크가 여기 빠졌다고 삐진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머스크는 이번 프로젝트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을 싫어할 뿐이다라고 또 그런 것까지 캡처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AI 인공지능 그 프로젝트에 빠진 저커버그는 자기도 뿔이 났는지 자기네도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65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IT 업계의 전문가가 그 한 얘기의 기억으로 하면은 상관관계 추론 AI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데이터 뱅크가 필요하다. 막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개발했다는 것이 혹시 인과관계 추론 AI라면은 중국이 큰 투자 없이 선두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아, 효과적인 비용으로 그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중국 출원 AI 수준의 전문가들 깜짝 오픈 AI의 제로 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준 평가. 최정미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1월 26일 날 06시 4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MN 딥시크 R1, 딥스피크 R1이라는 오픈 AI의 제로 원 같은 추론 모델의 저비용의 경쟁자로 업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 모델을 오픈 웨이트로 출시를 했는데 다만 훈련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스로는 여기지 않는다. 훈련 데이터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인과관계 알고리즘이 만약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어,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도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가 끊임없이 상관관계보다는 인과관계로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게 또 이 싱킹 브리지 타임즈의 또 그 전제 조건이었죠. 계속 그런 부분도 소개를 했고 이 인과관계만이 그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은 우리는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인 것은 맞다.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싸고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인과관계 알고리즘이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계 패권을 잡는데 핵심이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좀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있네요. 그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수출 통제하고 중국이 그런 최첨단으로 가는 것을 미국이 막아볼라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약이 되어 가지고 어, 그 일반 칩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뭐 고역대폭 무슨 메모리 이런 것보다도 TSMC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든 어디를 하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든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AI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다면은 중국은 적은 비용으로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뱅크를 만들려면은 전력 인프라 얘기를 하고 하는 와중에 살짝 그 다른 얘기를 꺼낸 오라클의 앨리슨 그 회장인데 맞춤형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쉽게 만든 것이다. 한 100만 번 조합을 실험하는 그런 과정을 AI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데 9년마다 이 개발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성과는 떨어지는데.
그런데 AI는 이 어마어마한 테스트 단계를 대폭 단축시켜 주니까 이제 백신 개발을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이 이것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25년 1월 23일 국가 바이오위원회 출범을 했다. 그 2023년 미국의 AI에 투자한 672억 달러는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8.7배 많았고 영국에 투자된 금액은 17.8배였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관관계 알고리즘을 가진 AI를 하면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K바이오 우리나라 스타트는 1조 원 규모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MDO, CDMO 아닌가? 혁신적인 R&D로 나아갈 것. 이렇게 해서 이 정보통신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노화, 난치병 등의 초광력 경제동맹 차라리 지방자치제 없으면 해결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남지방의 부울경 메가시티 움직임 또 그럴 바에야 창원, 진주, 김해까지 양산시까지 포함하는 초울트라 메가시티 이런 거로 지금 뭐 지자체끼리들 서로 합종 연행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대전은 대전 충남특별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광주 전남 메가시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호남 쪽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이래 되면은 삼국으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고구려 신라백제? 그 남한 땅에서 고구려 신라백제가 또 삼한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삼한. 삼한이 서울은 김포시 뭐 편입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병원을 쓸나 모르겠네. 자, 이 대통령 취임에 대한 그 46개 서명을 했다는데 이것은 그 화면으로만 많이들 그 또 얘기를 했고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한 얘기가 대부분 에, 트럼프가 100일 안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성별 행정명령이 여권에 미치는 영향, 그 행정명령 중에서 한나 샘슨이 워싱턴 포스트 1월 25일 토요일 오전 7시 43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여권에 그 남성 또는 여성으로 표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여권 신청이 중단이 됐다.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별 부적합 여행자는 새로운 또는 갱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은 남녀 두 개면 충분하다는 게 상식 아닌가?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뭐 젠더, 논 컨포밍, 논 바이너리, 앤드 인터섹스 피플, 간성, 이 간성 두 가지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런 연놈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 그 자연의 섭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암수로 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진화의 실패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에, 새끼를 못 낳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리버럴들이 옹호하고 나서고 약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킨 거. 연속해서 그 좀 방송한 내용을 캡처를 해서 공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좀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이 화면으로 그 참석을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EU한테 시급한 얘기를 한 거죠. EU는 정신 차려라. EU는 애플에 150억 내지 160억 달러의 벌금을 매겼고 구글에도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페이스북에도 수십억 달러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 당신들이 좋아하지 않던 그들은 미국 기업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이제 조폭두목이란 마찬가지죠. 그 패권을 지역 나와바리를 확실히 전 세계 나와바리를 잡으려는 까불지 마라 싶으면 내가 하는 그 파가 미국 파가 하는 대로 내비둬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니들 금리도 내려다 우리도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삼선 얘기가 또 은근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